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들 합니다. 항상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신체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배나 머리는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소화제 등등을 또 먹곤 하는데 이 손은 조금 아파도 그냥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참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 평생 써야 되는 손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이 통증으로부터 손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 손가락, 손목 그리고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수부 질환의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김경철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손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좀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신체 부위잖아요. 네. 그래서 수부외과 전문의, 세부 전문의는 뭔가 더 섬세한 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원장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를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중요함을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아니면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손을 따로 공부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 수술에 있어서는 현미경을 다루는 미세 수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힘줄들이 얽혀 있는 손을 재활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약 15년 전에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손은 정말 섬세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제2의 뇌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손재주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총명하다라고도 맞습니다.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손은 단순한 신체 일부 그 이상의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손은 우리가 쓸 때는 손으로 상당히 험한 일도 하고 미세한 일도 하지만은 또 육아를 해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애가 손으로 뭘 만지작거리고 뭔가 깨치게 될 때 손이 항상 있다는 거를. 손에는 감각도 풍부하고 손과 뇌는 연결돼 있어서 뇌 중에서도 손이 지배하는 영역이 가장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우리가 쓰면서 공부해야 공부도 잘 되듯이 우리가 학습하고 인지하고 뭔가 느낄 때 손의 역할은 중요해서 인지 능력과 함께 뇌의 발달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손은요,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큰데요. 네. 원장님, 일단 손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어떤 질환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분들께 손을 많이 쓰셨어요라고 여쭤보면은 항상 저는 그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손 쓴 적이 없어요. 일을 안 합니다. 안 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도 만져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운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손은 진짜 쉴 틈이 없거든요. 네. 그 와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은 뭐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손은 언제든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맨 처음에 환자분들을 보셨을 때 뭐 직업을 여쭙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동작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뭔가 집에서 청소라도 많이 했는지 제가 꼭 여쭙거든요. 그래서 손은 그만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두 개의 사진이 비슷해 보이시죠? 네. 그래서 둘 다 손을 좀 못 쥐고 있고 힘들어 보이는데 두 분의 증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 사진은 25살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체중이 120kg가 넘고 평소에 통풍을 앓고 있던 분이십니다. 예.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감소를 위해서 철봉에 매달리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이 아파지기 시작했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나이가 이제 50대를 넘어선 갱년기를 맞이한 주부신데요. 아침마다 손이 뻑뻑해서 좀 힘들다고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갱년기가 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씩 이제 병이 시작되는 단계로 두 분의 치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시죠? 예, 손가락이 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세 분의 증상은 다 다른 증상이고 치료도 역시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사진의 특징은 이제 손가락이 굵어졌어요가 이제 환자분들의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역시도 전혀 다른 상태이면서 왼쪽 사진인 경우에는 손 안에 이제 거대 세포종이라는 이제 아주 재발을 잘하는 양성 종양이 생겨서 손가락이 굵어짐을 호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은 손마디에 관절염과 함께 물혹이 생기면서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오른쪽 사진에서 굵어진 경우에는 나이가 10대인 학생이었는데요. 갑자기 손마디가 굵어져서 내원하게 됐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뼈 안에 생기는 뇌연골종이라는 양성 종양이 생겨서 손가락이 점점 굵어지게 돼서 그때를 이제 그 증상을 알게 돼서 오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손에 주로 많이 생기는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빈도수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관절염, 방아쇠수지 그리고 두피트렘 병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작은 손에서 정말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놀라웠는데 일단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뼈, 관절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손가락 관절염이 의심될 때는 보통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이 뻑뻑하다. 그리고 손가락을 눌렀을 때 관절을 완전히 굽혔을 때 손마디가 아프다라고 주로 얘기하시게 됩니다. 먼저 손가락 관절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왼쪽 그림처럼 정상 관절에 있어서는 뼈 끝마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이고 연골이 잘 덮여 있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부분이 연골을 의미하게 되는데 끝이 아주 매끈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관절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충격에 노출되고 외상에 노출되게 되면은 약한 연골들이 점점 상하게 되면서 이 관절면은 울퉁불퉁해지게 되고 그리고 뼈도 둥글둥글한 뼈 끝마디가 뾰족뾰족하게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마디가 굵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연골이 닳게 되면은 그 얇은 연골 조각들이 관절에 돌아다니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병력 상태를 청취하고 평소에 어떤 증상을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 기본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 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뼈 마디 사이가 좁아져서 이제 뼈끼리 맞닥뜨리는 상황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뼈하고 뼈 사이에 놓여 있는 연골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뼈 사이가 가까워짐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 상태에서는 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지 않았을 때는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뼈 마디에 새로 생긴 뼈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활막염 때문에 관절내가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이제 결절종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분한테 우리가 관절염에 쓰는 소염제나 진통제를 써도 되는지 간혹 보면은 이제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상당 부분 망가졌는데도 환자분들이 모르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로 새롭게 진단돼서 치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네. 다른 신체 부위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의 경우에도 엑스레이 초음파 내지는 혈액 검사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 관절염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 치료법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골격계의 모든 다른 질환의 기본 치료법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손가락 사용을 줄이는 게 첫 번째인데요. 환자분들은 뭐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꼭 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평소에 너무 부지런한 성격으로 집안 청소를 하루에 2번 이상 하시고 뭐 어떻게 지저분한 거를 전혀 참지 못하시는 주부님들 그런 성격이 있는 분들이 특히 잘 오시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워낙에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잡고 1시간, 2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역시 이제 관절염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절에 무리가 되는지 본인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전문의 치료를 받고 나서 지적해 드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을 변경해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오시기 전에라도 집에서 이제 온찜질이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여름보다는 겨울이 되면은 손이 아프다 오시는 분들이 2배 이상 늘게 됩니다. 이 온도 차이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운 날씨를 좀 피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온찜질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증상을 좀 깔아앉히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은 소염제를 드셔서 염증 상태를 이제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그 소염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냐고 자꾸 되묻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이제 젊어지지 않는 이상 이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염제를 먹고 증상을 깔아앉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이제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상태를 방치하거나 우리가 연골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일정 정도 복용하신다면은 이제 증상도 완화시키고 병의 진행을 이제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통증, 환자분들은 이 관절염 때문에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직업을 해야 되는데 손을 전혀 못 쓰는 상황 때문에 직업 수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약보다 한참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활막 절제술을 설명드리면은요. 왼편의 그림처럼 이제 관절이 깨끗할 때는 연골도 잘 살아있고 관절막도 붙지 않고 저렇게 매끈한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활막이라는 게 부어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많이 부풀어 올라서 저 구조 자체가 염증을 계속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 사그러들고 좋아지는데 그 단계를 넘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관절을 절개하거나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비우된 활막을 제거한 다음에 또 소염제를 쓰는 방식으로 치료해야만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 수술은 신경 차단술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도 있지만 그 감각을 느끼는 주된 신경 옆으로 관절을 직접 이제 담당하는 신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관절을 담당하는 신경은 관절에서 발생된 통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을 절단하게 되면 관절에서 발생한 통증을 일부는 차단할 수 있어서 이 수술은 약을 먹는 게 너무 힘든 분들 그리고 약을 복용하더라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피부 절개 후에 30분 정도 시행되게 되는데 다른 치료에 비해서 장점이라면은 수술하고 3주 정도 되면은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긴 수술을 받고 조금 더 좋은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술은 관절 고정술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관절이 망가져서 이제 못 쓰는 관절이 됐을 때는 그 관절의 움직임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관절 고정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관절을 고정하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은 사라져서 환자분들께 이 수술을 권하게 되면은 손가락 못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많이 걱정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끝마디 관절인 경우에는 고정하더라도 크게 표가 나지 않고 통증 없이 관절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지 관절인 경우에도 이런 관절 고정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관절 고정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관절이 못 움직이고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쪽이 수술한 쪽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손을 통증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고정술도 좋은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수술 방법 중에서 통증으로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경 차단술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신경을 차단했을 때 감각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형외과 의사들끼리도 이 신경 차단술에서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우리가 손끝의 감각을 느끼는 주된 신경이 있고요. 그 신경으로부터 분지가 돼서 가지를 쳐서 나가는 관절로 가는 아주 가는 신경만을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손끝의 감각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받으셔도 될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손에 잘 생길 수 있는 질환들 가운데 뼈나 관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짚어봤고요. 다음은 힘줄과 관련된 수부 질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있을까요? 예, 힘줄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방아쇠 수지가 되겠습니다. 방아쇠 수지라는 거는 움직일 때 우리가 방아쇠를 잡아당기듯이 털컥거리는 느낌이 있다 해서
방아쇠 수지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풀어 있는 힘줄이 활차라는 작은 터널 같은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굵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좁은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억지로 들어갔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저렇게 뻑뻑해져서 못 움직이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아쇠 수지 증상은 환자분들이 먼저 잘 알고 찾아오십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자꾸 털컥털컥거린다. 아니면은 왼쪽 그림처럼 한번 구부러지면은 펴기가 너무 힘들다. 통증이 동반돼서 힘들다. 어떤 분들은 그 상태가 지나버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펴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고 이런 증상들은 아주 심한 관절염 증상과 유사해서 어떤 분들은 저 상태를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절염이라고만 진단받고 약만 드시다가 몇 년 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은 왼쪽 그림처럼 손가락이 부드러운 모양의 뼈 모양이 이제 외연골종이라는 그 양성 종양이 생겨서 힘줄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특이한 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상은 방아쇠 수지지만은 이제 뼈에 대한 수술을 꼭 해줘야만 이제 증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힘줄에 이상이 생기는 방아쇠 수지 질환도 살펴봤는데요. 방아쇠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법이 좀 적용이 될까요? 예, 방아쇠 수지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사용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손 사용을 줄이고 스트레칭하는 게 먼저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소염제를 쓸 수도 있고요. 특징적으로 방아쇠 수지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도 여러 번 맞을 수는 없고 한 2번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걸리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힘줄이 지나는 통로인 활차라는 것을 이제 절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활차가 절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힘줄이 지나는 이제 활차를 일부 간단한 시술로 이제 절개를 하게 되면 움직임이 편해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힘줄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 방아쇠 수지 치료까지 치료법 말씀해 주셨는데 힘줄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또 하나 언급해 주셨던 질환이 건초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드케르뱅 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드케르뱅 병은 이제 스위스 의사인 드케르뱅이 먼저 기술했다 해서 드케르뱅이라 하는데요. 환자분들께는 이제 건초염, 손목 건초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뭔가 물건을 들거나 스스로 이제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젖혔을 때 손목 근처에 통증이 생기면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여자분들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아기를 안는 저런 동작, 그리고 산 후에는 호르몬이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손상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치 않은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손목 건초염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비틀어 짜는 동작이나 화분을 드는 동작, 물건을 드는 동작이 반복되게 되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집안일 많이 하는 여성이나 중년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 득괴르 병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병 역시도 좀 초기에 치료할수록 그 완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예,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이제 초기에 내 증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 사용을 줄이고 온찜질 스트레칭 정도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 이제 소염제를 드시거나 주사를 맞는 정도에서 대부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를 먼저 맞아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주사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많은 부분 도움을 주는 약이긴 하지만은 뭐 피하에 주입됐을 때 피부가 너무 하얗게 변해서 그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주변에 신경도 있기 때문에 신경의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주사약이지만은 횟수는 2회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더라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힘줄이 지나는 그 신전관 지지대를 열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도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염증은 호전시킬 수 있지만 절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절개를 했을 때 흉터가 남기도 하고요. 흉터는 당연히 남고
저 주변에 있는 이제 신경들을 손상시켜서 우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간단하지만은 역시 그 해부학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백과 세부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이제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진이 수술을 준비 중인데 오늘 수술 환자는 50대 여성으로 밤에 잠을 자다가 깰 정도의 심한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오늘 수술할 환자분은 드케르뱅병이라고 알려진 손목 건초염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손목 통증 때문에 손을 거의 쓸 수 없는 상태로 오셨고요. 한 1년 동안 한 9차례나 주사를 맞으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셔서 저희 병원 진료 후에 수술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라서 오늘 수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손목 건초염에 있어서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로 보조기나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환자분처럼 1년 동안 계속 아프시고 주사 치료를 9차례나 한 경우에 반응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목 건초염은 엄지손가락 힘줄을 둘러싼 막, 건초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방치 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목 건초염 수술은 비교적 15분 정도 진행되는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이 건초 주위에 신경이 지나고 있어서 간혹 신경 손상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은 염증으로 두꺼워진 막을 절개해 엄지손가락 힘줄의 압박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비교적 수술이 간단해 환자의 회복 또한 빠른 편이다. 손목 건초염은 말 그대로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알고 계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이라는 공간에서 신경이 눌리는 병으로서 두 질환은 신경의 문제냐 힘줄의 문제냐 전혀 다른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통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손목 사용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수술 결과는 예상한 것처럼 힘줄이 지나는 건초가 많이 좁아져 있었고 보통 그 건초 안에는 2개 정도의 힘줄이 들어있는 게 해부학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병적인 분들은 그 힘줄의 개수가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4개의 힘줄이 확인되었고 건초 역시 많이 좁아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힘줄이 지나는 부위는 완전히 이완시켜서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서 수술 후에 즉각적인 증상 호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한순간 불편하게 만드는 손목 통증.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술 이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하루 이틀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은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집안일, 운전, 사무직 업무는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물이 닿지 않도록 한 2, 3일 정도 조심하시면 되고 저희가 봉합을 잘 해놨기 때문에 5일 이후에는 샤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목 통증으로 저희에게 내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노동을 하시거나 심한 외상의 흔적보다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손을 쓰면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거나 그리고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은 너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시행하시게 되면은 손목에 있는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한 방향으로 오래 쓰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지키셔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수부 질환은 증상이 다 비슷한 듯 보여도 그 네.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손의 신경 감각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손이 저려요, 어떤 분들은 손이 시려요라고 얘기하십니다. 보통 의사들이 받아들이기에 손이 저리다고 얘기하실 때는 신경이 눌려서 이제 그걸로 인한 손 저림을 주로 생각하게 되고요. 신경이 눌린 경우에는 감각도 변하고 근육도 이제 마비된 것처럼 위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시리다고 얘기하실 때는 저희들은 받아들이기에 혈관이 막히고 손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혈류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보는 환자분들께서는 이게 신경이 눌린 건지 혈관이 눌린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말을 혼용해서 저려요와 시려요를 항상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필요하고 진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이제 시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혈관 촬영을 해보게 되는데 왼쪽 그림처럼 혈관의 모양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고 실핏줄도 보이는 저런 좋은 혈관도 있지만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큰 혈관도 많이 안 보이고 아예 잔 혈관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손끝에 이제 살이 이제 썩는 이제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이 시리다면은 이제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설명 중에 작은 상식을 하나 또 얻은 것 같습니다. 시리다는 느낌은 이제 혈액순환에 어떤 장애가 있을 경우, 저리다는 건 신경이 신경에 눌렸을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이 생겼다는 어떤 표현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경 이상으로 손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의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은 우리가 손목에 있는 터널처럼 생긴 구조물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노란색이 신경이 되겠는데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 엄지 손가락 있는 근육 부위가 납작하게 이제 위축이 되는 이런 마비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손목 터널에 있어서도 먼저 이제 자가 진단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맞잡아서 꺾은 상태에서 1분 이내에 만약에 손끝이 저린다는 증상이 느끼게 되면은 손목 터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목 앞쪽에 있는 힘줄 주변을 손끝으로 탁탁 치게 되면은 손끝이 찌릿찌릿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틴넬 증상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틴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신경이 뭔가 자극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경 이상은 단순히 엑스레이 이상의 어떤 예민한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법이 활용됩니까? 예,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초음파가 많이 발전이 돼서 뭐 1mm 이하의 병변도 발견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손목 초음파를 이용해서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경 주변이 부었는지 손목 안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검사가 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엑스레이로는 우리가 뼈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손목 터널을 보는 저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손목 터널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 손목 터널 안쪽에 저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림은 석회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없애야 될 석회가 손목 터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염증도 유발하고 신경을 누르게 돼서 손목 터널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사진은 MRI 사진인데요. MRI 사진상에서 보이는 저 하얀 부분이 이제 물혹에 해당되게 되는데 물혹이 손목 안쪽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신경을 누르게 돼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작은 통증이라도 신경 손상이 어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기에 좀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도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한가요? 예, 손목 터널도 이제 과사용으로 주로 유발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목을 많이 써서 나타나는 증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손저림이 시작된다면 먼저 손을 많이 쓰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몸에 원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적은 스트레스에도 손저림 병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집에서 할 수 있는 손목 터널이 생겼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이제 운동은 한쪽 방향으로 구부리는 운동, 쥐는 운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될 때 손목 터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손을 펴주고 손가락을 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을 기를 수 있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것을 일정 정도는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수술은 언제 해야 되냐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손저림이 지속될 때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지속되면은 누구도 이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끝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근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제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경 검사상에서 마비 소견이 있고 외형상으로 손의 근육들이 빠지는 게 보이게 되면은 수술을 적극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팔렌 테스트에서 이제 양성 소견을 이제 30초 이내에 보이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손목 터널의 수술은 왼쪽 그림처럼 작은 절개 부위를 손바닥에 넣은 다음에 이제 손목 신경을 누르고 있는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이제 절개함으로써 눌려 있는 정중신경이 감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술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손가락은 물론이고 아무래도 손목이다 보니 조금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또 손을 쓰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데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로 또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손목 터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수술한 그날부터 마취가 풀리게 되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손목 활주 운동을 바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붕대를 묶고 있더라도 환자분이 직접 식사하고 본인 위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퇴원하시더라도 바로 집에서 본인이 하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아주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은 피하지만 일상생활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설명드리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비슷한 또 다른 질환이 있는데요. 네. 팔꿈치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비슷하게 팔꿈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이제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리게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손이 저리는 위치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엄지와 검지, 중지 정도가 저린다면은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서는 이제 새끼 손가락이 주로 저리게 되고 이제 환자분들이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제 주소로 내원하게 됩니다. 팔꿈치 터널에서 눌리는 이제 척골 신경은 우리 손목 내측에 있는 내측 상과라는 뼈 바로 뒤로 주행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움직임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팔꿈치 터널에서 척골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왼쪽 그림에 파란색 칠해진 것처럼 이제 새끼 손가락 쪽이 주로 저리게 되고 아니면 통증이 팔꿈치에서 일정 정도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은 팔의 내측에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주로 저 위치에서 저림과 이제 마비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신경이 내상과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에서 신경이 언제든지 눌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무실 때 팔을 과도하게 구부리고 팔베개를 한다든가 하면은 저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핸드폰을 우리가 뭐 20분, 30분, 1시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격 선수처럼 팔을 구부린 자세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게 되면은 앞에 그림에서처럼 척골 신경이 너무 심각하게 눌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견딜 수 있지만은 장시간 반복되게 되면은 척골 신경이 눌려서 그로 인한 저림과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심해진 분들은 왼쪽 그림처럼 새끼 손가락이 모아지지 않아서 벌어진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줘서 억지로 펴도 펴질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을 유발하는 거는 이제 생활 습관과 자세도 있지만은 팔꿈치 터널 근처에 물혹 같은 혹이 생기거나 관절염으로 인해서 원래 없던 뼈들이 생겨나는 경우에도 그 뼈로 인해서 그리고 뼈와 동반된 물혹에 의해서도 척골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골절된 상황에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뼈가 붙지 않아서 저 뼈가 움직이면서 이제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자가진단법은 팔꿈치를 내가 완벽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1분 이내에 저린 증상이 생긴다면은 이 척골신경이 어느 정도 자극받고 눌리고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 내측에 있는 뼈 있는 바로 뒷부분을 손끝으로 타진했을 때 저린 증상이 유발된다면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신경이란 건 장시간 압박이 반복될 경우에는 뭐 마비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어떤 치료법이 사용됩니까? 예,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구부린 자세와 눌리는 자세가 반복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왼편의 남자분처럼 저렇게 신축성이 없는 와이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팔도 걷어붙이고 휴대폰을 장시간에 이용하게 되면 팔꿈치에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몇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런 자세를 장시간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팔을 구부린 채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잠버릇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드려도 이제 깨어나 보면은 구부려져 있고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께 저렇게 팔을 펴서 주무실 수 있도록 보조기도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기를 채우고 환자분들이 그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서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비 증상이 지속된다면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옮겨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측 상과 뼈를 일부를 절단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면을 이제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척골 신경을 내측 상과 앞쪽으로 옮겨주는 이제 신경 전이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신체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사용해야 될 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손을 잘 관리하기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원장님, 실제로 수부질환, 손이나 손목의 통증 때문에 원장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손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문 열고 나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손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항상 쓰고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은 네. 한 번이라도 손가락 끝이라도 다쳐서 네. 깁스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은 그 손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파야만 병원에 오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이 수부질환, 손과 손목의 질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손과 손목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몇 년 전에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 넘어졌는데 손을 짚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손 통증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아침에 베르미드를 좀 치고 나면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좀 아파요. 제가 무려 급식 봉사를 하는데 손목이 너무 배식을 하다 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파요. 손을 무리하게 쓴 날은 다른 손으로 주무르기도 해요. 손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려고 해요. 손목이 너무 아플 때는 파스를 붙이고 편히 쉬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관절을 뚝뚝 자주 꺾으면 손가락 관절염이 빨리 찾아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전부터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꺾는다고 관절염이 빨리 오지는 않지만은 손을 꺾는 행위를 네.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네. 손이 시원해지는 스트레칭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분 전환이 좀 되죠. 그렇죠. 하지만은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인대나 관절에 약간의 미세한 손상을 주게 돼서 손마디가 굵어지든지 그게 너무 병적으로 과도하게 되면은 관절에 분명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습관화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춘기 남학생들, 여학생들 부모님하고 자꾸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은 우리 애가 손마디가 굵어졌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죠. 관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미용적으로도 맞습니다. 문제가 예, 되고 예. 목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다른 부위에서 딱딱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다 안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요 수부질환, 손과 손목의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손목 굵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손목이 얇은 사람은 손목 굵은 사람보다 손목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연구에 의해서도 네. 손목 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뼈가 얇고 그 얇은 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굵은 뼈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넘어졌을 때 아무래도 손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손목 터널의 구조가 아무래도 손목이 가는 사람이 굵은 사람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뼈를 지탱하는 인대가 굵은 뼈를 지탱하는 인대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는 손이 가는 사람이 굵은 사람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잘 때 팔베개를 해줄 때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베개를 너무 많이 하면은 예. 팔꿈치, 손목, 손에도 예. 질환이 올 수 있다 이러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이거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신혼부부들이 네.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됐을 때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오, 허니문 팔씨라고 신혼여행 마비라는 병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머리로 팔을 누르게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게 이제 마비를 유발해서 손목이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못 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예, 그리고 아기 키우면서 팔베개를 하다가 자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 아니면 팔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눌리는 곳은 언제든지 신경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자세를 오래 취하거나 집중적으로 누르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손가락부터 손목, 팔꿈치까지 수부질환에 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손은 우리 몸에서 뼈가 가장 많은 부위라고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죠. 매일매일 사용을 해야 되는 부위인 만큼 좀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입니다. 앞서 뼈, 혈관, 신경 문제에 이어서 그 밖에 어떤 수부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으로 좀 흔한 질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손등이나 손목 앞쪽 그리고 손가락에 물집처럼 아니면 혹처럼 튀어나온 이제 결절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절종은 우리 손목 어디든지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인대 조직이 있는데 인대 조직들이 약해지거나 노화가 되면서 그 틈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런 결절종이 생기게 됩니다. 결절종은 손목 앞뒤, 손가락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 이제 이게 관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절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손을 못 짚거나 아니면 밤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처럼 손가락 끝에 저런 물집처럼 뭔가 생겼는데 이거를 물집으로 생각하셔서 혼자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저절로 터졌는데 터진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모욕을 하셔서 이 관절 자체에 이제 골수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보기 때문에 이 결절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결절종은 역시 증상이 없으면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미용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너무 커지거나 그리고 통증이 생겼을 때 실제로는 통증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에 생기는 결절종은 관절염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절종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골구까지 뼈 조각이 뼈가 튀어나온 부분까지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목 결절적인 경우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신경 절단술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각 신경을 절단을 해줘야만 재발하더라도 통증이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절종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처가 난 부위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뼈가 튀어나온 부분들을 일부분 잘라서 이제 골극을 없앤다면은 이제 재발의 확률이 현저하게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닿는 결절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피부 절개를 통해서 혹 뿌리까지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미용적으로 만약에 나는 최소한의 절개를 남기고 싶다면은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손목 내시경을 통해서 아주 적은 흉터로 결절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손에 생길 수 있는 물혹, 결절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칫 쉽게 생각하다가는 이제 감염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질환을 방치할 경우에 뼈의 변형까지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구체 종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예. 사구체 종양은 우리 몸에 사구체라는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이 동맥하고 정맥 연결시켜주는 가로가 아시면 되는데요. 이 사구체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흔히 손끝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손이 많이 시리게 되고 이유 없이 아프게 되고 아주 초기에는 이 그림에서는 손톱 밑에 저렇게 반점처럼 보이는 게 보이지만은 초기에는 저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손만 대어도 아프고 누가 손만 잡아도 아프고 뭐 찬물에 손이 들어갔을 때 너무 아프고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내원하시게 되는데 손톱 밑에 있는 사구체라는 조직에 종양이 생기는 거를 이제 얘기하게 되겠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손톱 밑에 색깔이 변해 있거나 아니면은 초음파를 통해서 사구체 종양을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구체 종양을 수술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손톱을 뽑고 종양을 제거하고 손톱 뿌리를 꼬매는 과정을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면은 이제 손톱 빼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그리고 손톱을 빼고 나면 변형이 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하고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은 정상 손톱하고 크게 차이 없는 손톱을 이제 보이게 돼서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손가락은 손 끝에 이제 뼈 모양이 멀쩡한데 이 모양이 이제 변형이 와서 푹 패인 이렇게 뼈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마찬가지 사구체 종양은 이제 말랑말랑한 종양이지만은 우리 몸의 어떤 종양이라도 이 커지면서 뼈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뼈 모양이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손시림병으로 한 10년 이상 이제 병원을 다니시고 약 먹고 주사 맞으면서 오다 결국에는 요 엑스레이 한 장으로 이분이 이제 사구체 종양이라는 걸 진단해서 이제 수술하게 된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너무 고생하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구체 종양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손과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면 일상이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수부 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원장님, 아픈 것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의 사연인데요. 이분이 평소에 목 디스크를 앓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어깨나 팔 쪽에 통증도 굉장히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손가락이나 손목까지 저리고 찌릿찌릿한 통증까지 발생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대요. 수부 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저림 현상과 목 디스크로 인한 손저림 현상,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손저림이라는 거는 보통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우리가 뇌에서 시작해서 척추를 지나서 겨드랑이를 지나서 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네. 그 중간에 어디든지 눌릴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가 있었다면 목 디스크 때문에 계속 손이 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면서 거북목이 생기거나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어깨가 앞으로 휘어지는 라운드 숄더,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예. 신경이 지나는 통로에서 네. 근육들에서 신경을 눌리게 되는 병이 되겠고, 네. 그리고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손목에서 손목 터널에서 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는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이제 치료의 관건이 되겠고요. 평소에 목 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그 손저림이 계속 목 디스크 때문에 유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변할 수도 있고 없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분 사연자처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진료를 했을 때 이 손저릴 수 있는 또 다른 진단명이 2개나 3개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저림이 있을 때는 이게 수부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진료를 신속하게 하시고 치료에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두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목이 좋지 않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에 손과 손목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도 해보고 테이핑도 해봤는데 증상은 전혀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엄지손가락 주변으로 찌릿한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이게 출산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산후통인 건지, 원래 손목 질환을 앓고 있었으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건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연을 들었을 때는 선생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손을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산후통이라는 건 없고요. 어쨌든 환자 몸에 병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대할 때 특히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임신 전후로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네.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통해서 그전에 하지 않았던 어색한 동작이나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손에 발생하는 건초염인 경우에는 임신 후반부터 출산 후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병으로서 혹시 손을 쓸 때 아프거나 엄지손가락 쪽으로 찌릿한 증상 때문에 힘을 쓰기가 어렵다면 이 손목 건초염을 항상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불편하시다면 이건 역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에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를 굉장히 즐기는 2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취미 활동으로 농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친구들과 농구하던 중 공을 받을 때 손가락이 접질러서 골절을 한번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 해서 수술까지 받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을 펴거나 접을 때 예전처럼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각도 좀 무뎌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손가락 수술과 재활만 열심히 잘 받으면 예전처럼 손가락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손은 해부학적 구조상 뼈 바로 앞뒤에 힘줄이 부착되어 있고 인대의 기능도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이고 제대로 계획된 치료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손 질환의 특징상 환자분들이 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협조하시고 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만 받는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고요. 본인이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통증이 있거나 힘들더라도 챙겨서 해야 될 거를 정확히 하신다면은 네.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좀 답답하지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TV 메디컬 학생 오늘 이 시간 수부질환의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원장의 끝으로 손에 나타난 통증 참고 견디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사소한 손의 질환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늦게 찾아오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마다 환자분들이 조금 더 조속한 시기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진료받기를 이제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손에 문제가 있다면 지체 마시고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진료를 시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면요. 손은 세상과 소통하는 연결고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손의 그 기능이 잃지 않도록요. 이제껏 좀 고생해왔던 이 손 조금 더 아껴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보인다 싶으시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고통으로부터 손절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의 전해주셨죠. 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김경철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